신세계 8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의 온라인 유통 진출이 한 발 늦었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신세계는 2000년대 초반 이미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온라인 쇼핑몰만 운영했을 뿐 온라인에 맞춘 유통 환경 변화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2009년 두 개의 쇼핑몰의 매출액은 합쳐서 겨우 5천억, 이 중에서도 이마트몰의 매출은 900억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0조가 넘는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5천억 원의 매출액은 세 발의 피였죠. 용진은 앞으로 점점 경쟁이 심해질 유통업계에서 1위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이마트몰을 확대 개편, 총 4만여 개가 넘는 상품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전국의 이마트몰 전용 물류센터까지 추가로 지으며 온라인 유통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룹 차원에서 전투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며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혁신을 이룬 결과 이마트몰의 매출은 2009년 약 900억 원 수준에서 2011년 3,300억 원, 2012년 4,500억 원, 2013년 5,9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며 조금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한편 온라인 유통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고자 했던 신세계는 2014년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을 합쳐 신세계 백화점의 상품과 이마트의 상품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신세계닷컴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봐도 훨씬 빠르게 온라인 확장 전략을 추진해 나갔지만 신세계의 경쟁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 로켓 배송을 선보이며 유통업계의 신흥 강자로 등장한 쿠팡이었죠. 쿠팡이 처음 국내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국내에 소셜커머스가 등장할 때부터였습니다. 소셜커머스는 여러 사람의 주문을 한 번에 모아 식사권이나 상품 등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제공하는 새로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었는데요. 당시 소셜커머스 사업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들이 바로 티몬, 위메프, 쿠팡 같은 신생 온라인 쇼핑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기존 온라인 쇼핑 기업들이 똑같이 소셜커머스를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소셜커머스 기업들의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때 소셜커머스 업계 회원수 1위를 달리던 쿠팡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또 다른 사업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2014년 종합 온라인 쇼핑몰로의 변신을 선언하며 기존에 없던 당일 배송 서비스 로켓 배송을 시작하겠다고 발표, 온라인 유통업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빠르면 하루, 늦게는 2-3일 후에나 주문한 물건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온라인 쇼핑의 택배 구조가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쇼핑몰이 택배 회사에 물건을 보내면 택배 회사가 다시 소비자에게 물건을 가져다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쿠팡은 자체 물류센터에 물건을 쌓아두고 자체 배송 인력인 쿠팡맨을 고용,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자체 물류센터에 있는 물건을 꺼내 바로 배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전에 물건을 주문하면 오후에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당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식을 깨는 배송 방식이었죠. 쿠팡은 이렇게 배송 능력을 내재화해 다른 쇼핑몰 대비 훨씬 빠른 배송 속도를 경쟁력으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박이었죠. 당일 배송이라는 큰 매력에 빠진 소비자들은 쿠팡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마트도 뒤늦게 이에 대응하고자 배송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했지만 단시간 따라잡기는 한 발 늦은 상태였습니다. 기존의 이마트의 배송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의 매장 직원이 직접 카트를 끌고 주문된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 박스에 넣은 뒤 택배기사를 호출해 배송을 맡기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쿠팡의 로켓 배송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죠. 그래서 이마트도 쿠팡처럼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따로 만들어 그곳에 상품들을 모아둔 뒤 이마트몰의 주문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서 빠른 속도로 배송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부터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확장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송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마트를 포함한 쇼핑몰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죠. 그렇게 이마트를 포함한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쿠팡은 2015년 일본 최대 IT 기업이자 투자회사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를 투자받은 후 투자금을 자체 물류센터 확장, 쿠팡맨 채용에 모두 사용하며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쿠팡의 매출은 1년 만에 3,500억 수준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하며 온라인 쇼핑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쿠팡이 온라인 유통의 혁신을 일으키며 믿을 수 없는 성장률을 달성하는 사이 신세계 내부에서는 쿠팡을 견제하는 듯한 분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유통업계 1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에 2016년 신세계는 그동안 숱한 위기에서 히든카드로 작용했던 최저가 전략카드를 다시 꺼내들게 됩니다. 쿠팡 로켓 배송의 핵심 판매 상품인 생필품 종류들을 저격해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쇼핑몰 모두에서 대폭 가격을 인하 대대적인 쿠팡과의 가격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쿠팡과 가격 경쟁을 벌이기 위해 이마트가 가장 먼저 선택한 생필품은 바로 기저귀였습니다. 기저귀는 무게와 부피가 큰 편이라 상대적으로 온라인 배송 수요가 큰 생필품으로 쿠팡은 최저가와 로켓 배송을 무기로 기저귀 상품 부문에서 독보적인 판매율 증가율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2015년 한 해 이마트의 기저귀 매출이 전년 대비 26%나 감소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기저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반복 구매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끼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높았죠. 이마트는 쿠팡이 한 장당 313원에 팔고 있는 기저귀 제품의 가격을 약 1% 낮은 309.8원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우 1%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쇼핑몰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옮겨다닐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은 1%의 가격 차이에도 최저가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이에 쿠팡도 지지 않고 기저귀의 가격을 310원으로 낮췄지만 이마트는 즉시 가격을 307.6원으로 또 한 번 인하하며 쿠팡보다 무조건 1% 저렴한 가격에 기저귀를 팔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이마트는 가격 전쟁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기저귀 2만 개를 팔아치우며 엄청난 판매 효과를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마트와 쿠팡의 치열한 기저귀 전쟁은 가격 전쟁의 1라운드에 불과했습니다. 이마트가 다음 가격 전쟁 무기로 정한 생필품은 분유였는데요. 분유도 기저귀와 마찬가지로 부피와 무게 때문에 쿠팡의 온라인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기저귀 전쟁으로 끌어들인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이었죠. 가격 전쟁의 2라운드로 분유 전쟁을 시작한 이마트는 기존에 약 21,000원에 판매하던 분유의 가격을 18,200원으로 대폭 인하해 또 한 번 최저가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쿠팡도 지지 않고 분유 가격을 18,193원으로 내렸지만 이마트는 매주 경쟁업체와의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라운드 분유 전쟁의 결과 이마트의 분유 판매량은 온라인 이마트몰에서 400%, 오프라인 매장에서 130% 증가하면서 또 한 번 이마트에게 엄청난 판매 효과를 안겨주었습니다. 2라운드의 성공은 3라운드 생리대 전쟁으로 이어져 이마트와 쿠팡의 가격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마트가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가격 전쟁을 펼친 이유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 1위로서 매년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이마트에 비해 쿠팡은 막대한 물류센터 투자 규모로 인해 2015년 한 해 적자만 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격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마트도 힘들었지만 물류센터 투자로 적자까지 쌓이는 쿠팡은 결국 전쟁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가격 전쟁 시작 2달 만에 쿠팡이 가격 인하를 포기하고 로켓 배송 사업 확대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가격 전쟁은 이마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PT기는 가격 전쟁을 펼치며 온라인 시장에서 위기를 딛고 일어선 신세계는 그와 동시에 2010년 창고형 할인마트인 트레이더스를 출범해 가격 경쟁력을 더욱 쌓아갔습니다. 신세계가 창고형 할인 매장을 선보인 것은 1998년 프라이스 클럽을 매각한 후 12년 만이었는데요.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회원제 창고형 매장이었던 프라이스 클럽과 달리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누구나 찾아와 물건을 살 수 있는 비회원제 매장으로 문을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프라이스 클럽을 인수하고 국내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시장을 독점한 미국계 기업 코스트코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였죠. 트레이더스는 자사 할인점인 이마트보다도 적게는 2%, 많게는 10%까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했는데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단품 위주의 소규모 묶음 상품 판매 구조의 이마트와 달리 트레이더스는 박스채로 물건을 판매하는 대규모 상품 판매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타깃 고객들도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식당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또는 한 달 단위로 마트에 들러 대량의 물건을 구매하는 손이 큰 고객들이었죠. 한편 이마트는 트레이더스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코스트코를 상대로도 가격 전쟁을 벌였는데요. 트레이더스가 농심으로부터 개당 500원에 공급받은 신라면을 소비자들에게 300원에 판매하며 출혈 경쟁을 시작하자 코스트코도 신라면 가격을 290원으로 내리며 트레이더스가 시작한 가격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자까지 감수하며 출혈 경쟁을 펼치는 두 기업의 가격 전쟁을 언론에서는 신라면 전쟁이라 부르며 대서특필하기도 했죠. 한편 가격 전쟁의 결과로 트레이더스는 놀라운 홍보 효과를 달성, 1년 만에 연매출 약 500억 원을 달성하며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라면 전쟁으로 창고형 할인점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점포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마트 점포를 창고형 매장으로 개조해 트레이더스 매장으로 만들면 되었기에 트레이더스 매장의 수는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 2015년 10개, 2021년 20개를 돌파하며 18개의 코스트코 매장 수를 추월했습니다. 게다가 연매출은 10년 만에 60배나 상승해 3조 원 수준을 달성하며 4조 원의 연매출을 내는 코스트코의 매출 규모를 턱밑까지 따라가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창고형 할인 매장 진출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가 훨씬 큰 이마트 사업은 대형마트 업계 전체의 침체로 이어져 좀처럼 성장 여력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신세계 내부에서는 또 다른 혁신을 찾아내지 않으면 유통업계 1위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의 부진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경기 악화에 따라 온라인 편의점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전통 강자였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좀처럼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죠. 실제로 2012년부터 대형 할인마트는 3년 연속 역성장 중이었고 백화점 실적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신세계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매장을 확장해 나간다고 한들 해결책이 될 수 없었죠.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용진은 고객들이 대형마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면 다시 오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에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마트를 혁신하라, 새로운 마트를 개발하라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